파리, 런던, 뉴욕. 도시계획의 교과서라 불리는 도시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그 도시의 철학을 말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 도시계획자들의 시선이 뜻밖의 동쪽 도시 서울의 한강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파리 도시환경청 30년 경력의 수석 도시보건 전문가. 그가 단 한 주간의 서울 체류 후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은 도시 인프라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 자체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경험한 세계 도시계획의 기준을 다시 쓰게 된 서울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안 르브르, 파리 도시환경청에서 30년간 일해온 수석 도시보건 전문가입니다. 파리지앵들이 사랑하는 센느강의 재정비를 책임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그것도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로요. 처음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도시 평가 임무를 맡겼을 때 내심 망설였습니다. 파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 그것도 한국이라니. 세느강의 전통과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제게. 아시아의 콘크리트 도시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네스코 동료들은 마리안, 당신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에 관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고층 빌딩, 첨단 기술, 그리고 한강이라는 강. 사진으로만 봐도 센느강과는 너무 달랐죠. 센느강은 도시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역사적 건축물들과 어우러져 있지만 한강은 어딘가 인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서 강은 어떤 의미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죠. 공항에서 마중 나온 서울시 도시계획본부의 정도윤 박사를 만났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인상의 정도윤 박사는 르브르 박사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첫인상을 마주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숨막히는 느낌이었죠. 정 박사님, 서울은 항상 이렇게 바쁜가요? 물었더니 정도윤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네, 우리는 빠르게 살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법을 알고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파리의 밤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의 도시계획,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을 평가해야 하는데 저는 내심 걱정스러웠어요. 유럽의 강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에서 제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센느강처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이곳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직업적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들은 강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내일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 낯선 도시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낯선 침대 때문인지 몰라도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벌써 서울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파리라면 아직 고요한 새벽인데 여기선 이미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이 도시는 쉬지 않나 봐요. 정도윤 박사는 7시 정각에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간관념은 군대처럼 정확했어요. 오늘은 서울 중심부와 한강변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르브르 박사님이 서울의 리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정 박사의 계획은 치밀했죠. 첫 방문지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전통적인 석조 건물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며 서류를 들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는 모두가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웃으며 효율성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회의실에서 서울의 도시계획 역사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모습까지 그 변화 속도가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발전이라니.
파리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점심시간 정 박사는 저를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항상 이렇게 붐비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일시간뿐이니까요. 모두 빨리 먹고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파리에서 점심은 여유로운 시간인데 말이죠.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도심 곳곳을 이동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핸드폰에 몰두한 채 무표정했어요. 아무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정 박사님, 서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세계에만 집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디지털 시대의 단면이죠. 하지만 이것이 서울의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넓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샌느강의 친근함과는 달랐죠. 이 강은 도시의 장식품 같군요. 사람들과 교감하는 느낌이 없어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한강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인상은 확실했습니다. 서울은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그 속에서 감성적인 여백을 찾기 어려웠어요. 마치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 같았죠. 파리의 낭만적인 골목길, 여유로운 카페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도시와 자연의 조화, 문화적 깊이를 찾을 수 있을까? 내일 한강을 직접 보게 된다면 내 생각이 정말 바뀔까? 아침 일찍 정도윤 박사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대감이 생겼어요. 오늘은 한강의 여러 공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반포, 뚝섬까지. 정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한강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강이었군요. 샌느강의 우아한 곡선미와는 달리 한강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번화가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녹지와 수변 공간이 있다니. 아침 일찍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요가를 하는 어르신들로 활기찼습니다. 이곳은 매일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한강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의아했어요. 파리에서는 공원에도 개폐 시간이 있는데 이곳은 도시가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보니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젊은이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시의 리듬이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 본 바쁘고 차가운 서울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이곳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정비된 공간입니다. 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관점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하면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영도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한강에서 직접 수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크게 개선되었어요. 70년대만 해도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강이 이제는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죠. 정 박사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샌느강도 수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둔치를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낮은 둔치 부분은 홍수기에는 물에 잠기게 설계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범람을 허용하면서도 도시 기능은 보호하는 거죠. 홍수 관리와 도시 공간 활용을 동시에 해결한 이 접근법이 놀라웠어요.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카약, 카누, 패들보드까지. 이런 활동들은 얼마나 비싼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대부분 무료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시민 누구나 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이 대답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강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처음으로 서울에서 여백을 느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이렇게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다니. 저는 서서히 제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정 박사님, 제가 서울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도윤 박사는 저를 선유도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과거 정수장이었던 곳입니다. 버려진 산업시설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죠. 걸어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경이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파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곳만의 독특함이 있군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새롭게 해석한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물을 정화하던 침전지는 이제 명상의 공간이 되었고 파이프와 밸브들은 조형물로 남겨졌죠. 이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이군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죠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공간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도시의 성찰을 담은 작품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강대교 위에 섰습니다. 그때 무지개 분수가 시작되었어요.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라고 하더군요. 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다리 자체보다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강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샌느강이 도시를 가르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한강은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는 중심축 같군요. 제 말에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강을 중심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재구성했죠. 밤이 깊어가며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마다 각기 다른 조명으로 빛나고 강변의 건물들도 저마다의 색깔로 물결을 비추었어요. 이건 마치 빛의 오케스트라 같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한강의 밤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늦은 시간에도 한강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공원에 있어도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죠. 네, 한강공원은 24시간 CCTV와 순찰이 이루어집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런 안전망이 있기에 도시와 강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박사는 서울의 빛공해 감소 정책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밝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명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만들면서도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놀라웠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강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정 박사님,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서울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곳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술적 감성을 찾아가는 곳이군요. 제 말에 정 박사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도시계획이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구나. 서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여정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도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정을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장마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아, 몬순 시즌이군요. 파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후였죠. 호텔 로비에서 정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장마는 매년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특히 한강 관리에 있어서요.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강 홍수통제소로 향했어요.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이 정도 비에 교통이 마비되었을 텐데 제가 놀라서 말했죠. 정 박사는 우리는 매년 이런 장마를 경험합니다. 도시 인프라가 이에 맞춰 설계되어 있죠 라고 설명했어요. 홍수통제소에 도착하자 실시간으로 한강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강 유역 전체를 24시간 관찰합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여러 단계의 방어책이 가동되죠.
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론 보이지 않는 치밀한 시스템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예측 모델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수량과 수위를 예측하고 수문 개방 시점을 결정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자연재해 관리에 적용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의 샌느강도 범람 위험이 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아직 없어요. 비를 뚫고 팔당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댐은 서울의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물의 흐름을 조절해 한강 수위를 관리하죠.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는 모습은 경외감마저 들게 했어요.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정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점심으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으며 비 오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비가 와도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비가 와도 일상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장마철의 한강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빗속에서도 정상 운영 중인 한강 페리를 탔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파리에서는 샌느강이 범람하면 크루즈가 모두 중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운행하네요. 정 박사는 정해진 수위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그 한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빗물 펌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홍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이런 펌프장이 있어요.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시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과거 큰 홍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도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빗물이 도로를 따라 효율적으로 배수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존을 택했군요. 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파리의 샌느강도 종종 범람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강 수상 스포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와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죠. 정도윤 박사는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가벼운 카약 체험은 가능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카약에 올랐어요. 비가 내리는 강물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땅에서, 다리 위에서, 그리고 물 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정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며칠간의 체험을 통해 서울의 다면적 특성이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시민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원 유지 관리는 큰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제 질문의 담당자는 우리는 시민 참여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의 일부를 돌보고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70대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여기서 조깅을 합니다. 3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강이 오염되고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도시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자주 옵니다. 도시에 살지만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또 다른 청년은 한강은 우리의 사회적 공간이에요. 비용 부담 없이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한강이 단순한 환경적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정 박사님,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군요. 제 말에 정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의 작은 전통주점에서 막걸리라는 술을 마셨어요. 비가 내리는 강을 바라보며 정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도시계획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 박사의 질문에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파리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시를 보존하고 그 안에 현대성을 조심스럽게 통합하려 합니다.
반면 서울은 현대성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으려는 도전을 하고 있군요. 제 대답에 정 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도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반면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 박사의 솔직한 말에 공감했어요.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왜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속도감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던 거죠.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 서울시청에서 유럽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르브르 박사님,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도시계획적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행자의 소개에 강단에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온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일주일 전, 저는 파리의 센느강을 기준으로 서울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도시가 너무 기능적이고 감성적 여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선입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지리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도시의 역사적 변화,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가치가 모두 녹아든 공간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강 관리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한강은 방제, 생태, 문화, 여가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의 활용입니다. 첨단 데이터 시스템으로 강을 관리하면서도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셋째, 접근성입니다. 모든 시민이 경제적, 물리적 장벽 없이 강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르브르 박사님, 파리의 센느강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한강이 우위에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깊게 고민하며 대답했어요. 센느강은 역사적 가치와 도시 경관의 조화에서 탁월합니다. 하지만 한강은 도시 회복력과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홍수 관리 시스템은 기후변화 시대에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한강의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맞습니다. 과거의 개발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생태 복원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습지를 복원하고 물고기 이동 통로를 만드는 등의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기 인터뷰에서 박사님은 서울은 너무 기능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가 바뀐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기능성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철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또한 밤늦게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 공간이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윤 박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도시 회복력을 50% 이상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홍수 피해 감소, 열섬 현상 완화, 시민 건강 증진까지. 이것은 강이 도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마치자 여러 매체에서 후속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파리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서울의 강을 극찬했다는 헤드라인이 이미 몇몇 온라인 뉴스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도윤 박사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르브르 박사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서울, 그리고 한강은 제게 새로운 도시계획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아침 혼자서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지만 제 눈에 비치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관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들,
출근길에 잠시 강가에 앉아 명상하는 직장인들, 스케치북을 들고 나온 학생들. 이제는 이 모든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은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일부였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일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샌느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한강은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 처음에는 그저 넓기만 한강이라고 생각했던 한강이 이제는 복합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유네스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강은 도시와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상호 발전의 모델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강의 포용성이었어요. 샌느 강변의 일부 구역은 사실상 특권층의 공간이 되었지만 한강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공간의 민주화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샌느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야겠다고요. 점심시간 정도윤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파리에 비해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다른 형태의 깊이가 있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느껴져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르브르 박사님의 평가가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 시선이 우리의 방향을 확인해 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파리와 서울이 도시계획 경험을 공유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여러 구간을 돌아봤습니다. 여의도, 반포, 뚝섬까지. 각 구간마다 다른 특성과 매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강이 다양한 표정을 가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제 말에 정 박사는 한강은 서울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우리 도시처럼 강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석양이 질 무렵 한강변 벤치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 박사님, 이제 확신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서울에 있습니다. 특히 물과 도시의 관계에 있어서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 박사는 깊이 감사하며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그때는 또 다른 서울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는 단지 땅 위에 세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과 철학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격은 달라집니다. 한강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과 미래를 설계해왔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파리에서 온 한 도시계획자의 관점이 바뀌었듯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졌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숙함 너머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 앞으로도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